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안보 전략 김인 교수로 있습니다. 3년 전에 대령으로 전역을 하고 현재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위원으로 또한 이제 제한군인에서 안보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오늘 같은 이러한 기회 있을 때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이다 보니까요. 해양안보 쪽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희 중점 연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라든지 여러 언론 매체에서 칼럼을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안보 정세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 북한이 소망하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핵 위협 실체, 그다음에 핵미사일의 능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가상 시나리오 결혼 순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현재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껴 있고, 그다음에 EU도 마찬가지 미국 편에 서 있고, 동북아에서는 용과 이글이 전략 경쟁, 신냉전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냉전은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전략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하마스 지도 하이메니가 암살되면서 확전 발발 직전이 있는데 현재는 미국 중재 어느 정도 중지된 상태지만 언제든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도 안 보이는 상태의 한반도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한반도 상황이죠. 현재는 명백한 북한 위협이 있죠. 자, 그러면 세계 지역 정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요, 우리의 국제 안보 정세는 복합 경쟁이라고 합니다. 인태 지역에서는 현재 전략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 세계에 움직이는 흐름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만 해협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만약에 동시에 전장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한이 기습 적인 국지 도발할 수 있는,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핵 WMD 능력이 현재 고도화되어 있고 또 남중국해 마찬가지 긴장 고조된 상황,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 정세를 볼까요? 북한 정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인 자기들만의 일정에 따라서 현재는 대남 공격용 무기를 완전히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북지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최근에 오물풍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GPS 재밍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무인기가 우리 수도권, 특히 청와대 있는 용산까지, 국방부까지 들어갔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발사가 돼가지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확한 표적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결국은 정보입니다. 이 정보의 역할은 정찰 자산이 정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 정찰 자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했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평가할 때는 아직까지는 영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공유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북한이 핵공격 잠수함, 현재 기존에 있는 제대식 잠수함입니다. 로미오급이라든지 고래급 잠수함을 작년 9월에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이 수중에 북한 해역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부산 앞바다라든지 맞아 진해 앞바다 또는 목포, 인천 앞바다에서 전술핵을 장착한 SLBM을 발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하죠. 그다음에 실차 핵실험이 이제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서북도서, 특히 백령도나 인평도 서북도서의 국제적인 도발 또는 DMZ에 대한 국제적인 도발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5일 이후에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던 크림반도라든지 동부 지역에 있는 전선에 고착된 것을 돌파하는 목적에서 쿠르스크 공세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80여 개 마을을 점령했고 현재는 러시아군에 뚫려서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아마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11월에 있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를 대비해서 벌써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공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쪽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양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시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는 재작년이죠.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했을 때부터 푸틴은 핵 억지력이라고 해서 핵 억지 부대를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특수 경계 태세를 돌입을 하고 또한 3월 달에는 크렘린 대변인이 핵 사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전에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3월 달에 핵 사용 요건을 구차했다. 그다음에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은 핵 전쟁은 가속 평가할 수 없다. 그다음에 푸틴은 또 4월 달에는 상황에 몰리면은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달에는 핵을 탑재한 이스칸데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이 아니고요. 격파가 불가능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도 이런 이스칸데르를 가지고 있는데 QN 23이라고 일단 이러한 발사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이 있고요. 만약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현재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불리한 국면이 있으면 분명히 핵을 포괄할 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벨라루스에 벌써 전술 핵을 배치를 했어요. 개전 후에 바로 배치를 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요청해서 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핵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중국이 대만을 공략하는 가능성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중동적으로 확전될 가능성 이 3명이 현재는 전체주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여기 이란도 포함되는 이란은 뺐습니다만은 특히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력 협력이 현재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거의 동맹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죠.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각종 탄약이라든지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무력이라든지 잠수함에 관련되는 기술 등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박을 가능했을 때 과연 미국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화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 양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동부전선 지역이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도요. 전쟁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는데 실제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을 상륙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붙었을 때 피해를 봤을 때 보니까 미국은 병력 3,200명, 항모 2척이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1만 명이 전사하고 함정 148척이 파괴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 핵카드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언제 핵 쏠 수 있고 전술 핵무기도 한 2,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푸틴의 핵정책을 한번 볼까요? 푸틴의 핵정책은 벌써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핵무기 운영 부대에 대해서 특별 전투 태세를 돌입을 시켰습니다. 특히 전략 미사일 북해함대, 태평양 함대, 전략 로켓 비행단이라든지 전략 핵 잠수함 부대들에게 전부 임무를 부여했겠죠. 그다음에 전술 핵무기는 2,000개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우크라이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핵 교리는 어떠냐면은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항복을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2005년도에 이스칸데르 M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실제 배치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봤을 때 참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의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SNS 통해서 가짜 뉴스라든지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인지전을 한다. 이거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치를 파악을 하면서 휴대폰 통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죠. 공포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 교훈을 얻으시고 그다음에 힘에 의한 전쟁, 힘에 의해서는 편실주의 국제정치 냉혹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북한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지금 현재 비핵화 의지가 없잖아요. 핵미사일 고도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 사용 문턱, 뉴클리어 트레시홀드라고 합니다. 바로 언제든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7일 날 아침 0시 30분에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7,000발의 로켓을 발사했죠. 이때 이스라엘의 출동 방어인 아이언돔이 결국은 막지를 못했죠. 이것은 7,000발 이상을 할 수 없고 수백 발 왔을 때만 가능한 시스템인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거의 한 12,000명 정도 사살 입은 상황이 생기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지난 7월 30일 날 모사드의 공작으로 해서 암살이 됐고요. 또한 에브람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을 했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모사드의 어떤 역할이 아니었나. 하여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가 중국과 중재해서 이렇게 하는 관계라든지 등등 이렇게 복합적인 노는데 하여튼 확전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까요? 아이언돔의 무력화. 현재 북핵 미사일 위협의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들어보시죠. 삼축체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제네시스 전력에서 미사일이라든지 항공 자산을 통해서 사전에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방어를 하거나 보복 공격을 하는 게 한국의 삼축체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하마스 분쟁식의 도발을 동시다발적 소나기라든지 벌떼식의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우리 얘네를 이는 한반도 전체에 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하면서 우리 생각 못해 땅굴로 들어온다든지 해안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넘어왔잖아요. 북한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북한에서 했던 방식이다. 침투하는 비정규전의 방식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마 그것도 북한이 전수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 우리를 공개했을 때 1단계는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쏜다든지 또 두 번째는 장사정포, 세 번째는 패러글라이딩, AM2기 같은 저고도 침투, 잠수정을 통해 돈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북한의 정세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작년도 12월 26일, 30일까지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는 패러다임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이제는 통일 관계가 아니고 동주 관계가 아니다. 전쟁 중인 교전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북한도 이제는 체제전에서 힘들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핵 무력은 있지만은 한류라든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통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북한에 서로 동의했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폐지를 했죠. 우리는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핵무력에 대한 적화 통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무력을 통해서 남한 영토를 점령하겠다. 그래서 통일전선부도 개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통일전선부 개편한다는 게 축소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서 공작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년 1월 15일에는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도 철면 제1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 예를 들면 북한의 372 금수강산의 말, 이게 북한의 애국가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말이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래서 372 금수강산이 아니에요. 통일이 대상이 아니는 거죠. 북한은 단독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은 북한 내부에 상당히 심각하게 붕괴될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2017년에요. 화성 15형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시험 발사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화성 17형이라는 개량화된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액체 연료는 발사하기 전에 최소 30분 전에 연료를 장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발사하기 전에 인공위성이나 정찰기에 탐지가 됩니다. 화성 17형은 고체 연료 추진체로서 개발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산에 있는 후사면에 있는 갱도에 나와서 발사하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쏘고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상당히 실력을 쌓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법자에서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핵 사용을 했다. 전술핵 운용 부대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김정은이 현지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월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명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기들 원하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이렇게 만천하에 발표한 거죠. 북한 핵 위협의 실체는 뭘까요?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에서 이것을 깨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선전, 선동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북한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요, 핵 방아쇠람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라고 그러는데요. 금년도 4월 22일 날 실제 보세요. 김정은이가 이게 다 텔이라 그래요. 이동 발사대인데 이게 네 발씩이죠. 여기 600mm 방사포입니다. 이게 거의 300km 사정거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따지면 계룡대 대구권까지는 거의 도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핵방격 가상 종합훈련 계룡대까지 평양에 352km 사거리겠죠. 이거는 이제 동해에 이렇게 쐈는데 실제 거리를 재보니까 352km니까 위협적인 계룡대 이부까지 서울 수도권 청와대는 기본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800km 사거리에 있는 동해 목표 800m 공중 폭발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확장해서 800이면 거의 부산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북한이 이러한 전술조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핵가방, 블랙박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시절에 미 육군 아마 소령이 겁니다. 가방을 딱 들고 가잖아요. 이 가방이 핵 버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핵 버튼 누르기 위해서는 보안 카드가 있어야 돼요. 보안 카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야지 바로 핵 발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 보십시오. 2023년 3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학회의 때 TV에서 보란 듯이 핵가방, 금연색 가방을 들고 또 나타났어요. 자기들도 필요하면은 미국 같은 핵가방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공격하겠다라는 거죠. 북한은 06년도 1차 핵실험을 했고요. 거의 11년 완성을 했죠. 6차 핵실험을 끝냈죠.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은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차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수소탄도 실험을 했는데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1킬로톤. 1킬로톤은 우리 TNT 1000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1킬로톤을 실험해서 70킬로톤까지 했다는 것이죠. 핵 실험 장소는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총 6개 지역인데요. 이쪽이 만탑산. 거의 높이가 2,700m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하수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오염이 돼 있고요. 최근에 탈북에서 오는 사람들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형아가 생기고 그다음에 핵 피폭해서 갑자기 죽는 경우가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다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물질은 여기 영변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에서 오메가 던저라든지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21일 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시험 가동을 개시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가 소형화 수준 평가가 됐는데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항공기 투하형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폭탄도 마찬가지 개발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무기의 기술 성숙도는 원자탄과 고체 연료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액체 연료용도 있죠. 고체 연료는 신속하게 숨을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했죠. 레벨 기술 수준이 9인데 거의 80%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차기 소형 전술핵은 아직까지 한 50% 수준까지 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은 단거리부터 해서 준중거리 ICBM, SLBM 해가지고 한 30여 종 있고요. 탄도미사일 현황은 한 13종 정도. 지금 아마 13종에서 17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장거리는 우리 한반도는 괌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 화성 10이라든지 17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워싱턴, 미국 전역을 커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이제는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 타기 가능한 미사일 운용 능력을 계속적으로 가시라고 있습니다. 다종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다양한 사거리에서 섞어서기의 타격 능력을 가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술핵 사용에 대해서 발언됐고 또 벨라루스의 전술핵 배출이 있는데 김정은은 이와 같은 사항을 모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대남 공격용 전술핵 무기를 최전방위 배치했죠. 최근에 CLBM 근접 탄도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250기를 전방에 배치해서 운용부대 편제를 개편을 하고 있고 작게도 수정을 해서 한미 간의 확장억제. 확장억제는 핵우산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핵전쟁에 대해서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도발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술핵 탄도 화산 30입니다. 특히 화산 31은 대상이 어디냐면은 한국하고요. 일본, 괌까지 해당되는 지역 위주로 쏠 겁니다. 전략미사일은 아닙니다. 전술미사일에 탑재해서 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그다음에 핵어뢰 해일이라고 이게 무균으로 하는데 만약 원산에서 발사했을 때 한 3일 후에 부산이나 진해 앞바다에서 폭발했을 때 그 압력 때문에 전체 항만 시설이 다 파괴가 되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이러한 핵어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모방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소나기라든지 서커스 석유식의 공격 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북핵 위협 최고자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냐? 우리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이겁니다. 신형 핵공격 잠수함 로미오급과 고래급 잠수함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수중에서 쏠 수 있는 SLBM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지금 현재 북한이 제일 확보 못한 것이 탄도를 쐈을 때 우주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해요. 이것을 러시아에 통해서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화산 31입니다. 이게 KA-23, 이스칸데르라든지 순항미사일, 헤일, SLB 이쪽에다가 장착한다는 거예요.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줬다는 거죠. 보십시오. 핵무기 변개 사업을 현지 주도했다는 사진입니다. 이게 작년도 3월 27일 사진입니다. 이거는 실물을 봤을 때 현재의 화산 31은 타구형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방사포 그 다음에 핵어뢰 같은 경우 탄도 앞부분에 이렇게 장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 폭발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전술핵탄도 실무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9대 가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술핵은 완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고체 ICBM, 핵잠수함 아직까지 8개 가업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4대 필수 기술인데요. 유도 조종,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로 받아낼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것도 받아내서 분명히 기술화 시킬 것 같아요. SLBM 탄도 발사할 수 있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입니다. 신포 조선소인데요. 기존에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옛날 소련에서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개조를 했는데 길이를 좀 더 연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소형 SLBM 북극성 3형과 1형을 했고요. 전략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전술핵 공격 잠수함은 핵 추진이 아니고 제핵 잠수함인데 핵미사일을 여기 발사관에서 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발사관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미니 SLBM 4개, 일반 SLBM 화성 시리즈 같은 것을 여기에 탑재해서 쏘셨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동해나 남해, 서해안 쪽에 내려와서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면 깜짝할 겁니다. 전수함계 김군호 용흥함이라고 아주 북한에서 상당히 쇼를 했죠. 그래서 우리 삼축 체계가 있습니다. 삼축 체계는 북한 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해상에 대해서는 수중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중 핵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만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아까 보셨죠?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을 시키고 2022년 9월 달에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명문화했습니다. 5대 조건이 뭐냐? 핵 공격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핵무력 지휘기구가 공격이 받았을 때 유사시 전쟁 확대 장기화했을 때 이거는 결국 김정은이가 마음먹었을 때 언제든지 핵무기 사용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김정은이가 계속적으로
핵무기 고도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법제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흑초음속 무기는 개발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와 1만 5천 킬로미터 사정권 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중률 제고, 수중, 고체 엔진 ICM 개발,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은 아직은 안 됐어요. 그래서 4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핵무기 생산을 계속 확대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농축 우라늄으로 핵물질 생산하라는 얘기고, 현재 정찰위성을 1개를 발사했는데 3개를 더 추가로 발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찰위성은 총 4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찰을 해야 돼요. 1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성을 총 5개를 발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총 4개를 운용해서 전자광학 또는 레이더 영상으로 찍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운영하는 군사의 정찰위성을 발사할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개를 발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 SLBM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스칸데르라고요. 러시아에서 개발한 건데 북한도 그 기술을 모방해서 개발한 이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요격 자체가 힘들어요. 이런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SRBM 이거는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KN-23과 신형 SLBM 최대 비행거리가 450km고 고도는 60이니까 거의 순항미사일처럼 나갈 수 있겠죠. 군사정찰위성은 작년 11월 21일 만리경 1호를 발사했고요. 나머지는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이스칸데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일입니다. 헤일 5-14 해군입니다. 이게 진해나 부산 앞바다까지 자망거리가 600에서 1000km입니다. 거리가 엄청난 거예요. 무인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세팅을 해서 위성에서 좌표를 주면은 거기서 자동적으로 폭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 우리 부산항이라든지 진해항에 또 미 함정이라든지 뭐 전쟁이 되기 전에 벌써 마비를 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위협적이죠. 그 다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 화살 120이나 불화살 3-31도 현재 발사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미사일, 순항미사일, 초도행 전투부 이력 시험을 지난 2월 2일 날 동해 모처 기지에서 발사했습니다. 시험을 했죠. 이거는 바다소리 육형이라고요. 인도형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시험을 했고 최근 8월 4일 날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 라이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250대 발사관이 4개면 250대를 동시에 1000발을 수도권 지역에 발사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러면 북한 핵무기를 개발한 의도가 뭘까요? 대외적으로는 체제 안보, 정권 생존 수단, 그다음에 외교 합성 수단이겠죠. 대내적으로는 체제 안정, 주민들의 단기를 도와는 목적이고요. 대남에서는 남남 갈등을 조정하고 적화 통일 수단으로서 활용할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미동맹 기반 확장 억제. 워싱턴선은 작년 4월 26일 윤 대통령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서 미국의 핵이나 비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인 삼축책입니다. 미사일과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서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죠. 미국의 핵구산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핵구산은 다 아닙니다. 핵구산이라는 건 말릴 수 있어요. 왜 나토에 프랑스가 핵을 개발했을까요? 미국을 못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만 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작업체 측면에서 작년도 7월 달에 미국이 전략자산인 켄터키함이 SSGN이 왔잖아요. 부산항에. 그래서 핵협의 그룹이 시행을 했고요. 회의됐고 그 다음에 작년 8월 달에는 이제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체제로 해야겠다 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정신을 발표를 했죠. 현재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려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포착하지 못하는 정보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주고 우리가 강한 인간 정보라든지 우리가 유리한 신호 정보 통합도 어느 정도는 일본에 제공하고 있어요. 3개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황을 공유하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핵협의 그룹을 서울과 워싱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미연합훈련 때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한 핵작전 신호를 포함한 합동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미국의 핵 삼축책입니다. 부산항이 전개했던 SSBN, SSGN, 전략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B1, B52 전략 폭격기 같은 것들이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억제 전략입니다. 만약에 개념인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아니면 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미 본토에 있는 여러 가지 스텔스 전략 폭격기, 미국의 ICBM이라든지 우리의 순항미사일, 잠대지, 함대지 이런 모든 타격 자산이 북부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한미가 통합해서 대응한다는 개념이죠. 이게 통합억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과연 어떤 무기를 쓸까요? 이거는 B-61 전술핵폭탄인데요. F-35라든지 F-15K 같은데 탑재해서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B-61 전술핵폭탄을 때리면은 크게 낙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W-88이라는 핵탄두가 있는데 이걸 쏘면 이제 바람
난양 때문에 방산 낙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줄 수 있죠. 그래서 B-61 전술핵 폭탄을 미국이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91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발표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군산 미 공군 기지에 이와 같이 보관했었어요. 유사시에는 바로 항공기에 무장에 탑재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에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현실화했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국방혁신 4.0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인 강화를 한다. 그래서 한국형 삼축체계 운영 태세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삼축체계의 획기적인 능력도 강화하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세 가지를 국방혁신 4.0의 완성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한국형 삼축체계를 한번 볼까요? 북한 핵 미사일 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독자적 전력입니다. 한국형 방어체계 KMD, 킬체인, KMP라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게 한국형 삼축체계입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핵 삼축체계죠. 전략폭격기,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핵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킬체인 개념도입니다. 킬체인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 사전에 탐지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특히 U2라든지 AWACS, GPS 여러 가지 위성들이 많죠. 미국의 정찰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징을 사전에 탐지해서 30분 이내에 선제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자산들은 글로벌 호크라든지 U2, 키홀 이런 한미연합 자산들이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 타격이 어떻게 하느냐? 현무2 탄도미사일, 세종대왕에 있는 함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0분 이내에 단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현재 북한이 발사대가 테일입니다. 미사일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발사하기 전에. 두 번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책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도별로 저고도, 중고도, 상고도 있는데 천궁이라든지 패트리어트 같은 것은 저고도에서 북한이 쐈을 때 바로 맞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는 중간고도에서 일단 사드가 고도 40에서 150만. 그 다음에 고고도에서는 해군 이지스함에서 전력화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SM3가 도입이 되면은 하청 방어하고 중청, 상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체계로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중청 체계인데 이지스함 구축함에서 35km, 사거리 460km인데요. 이번에 도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함대공 SM3 이게 고고도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최정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타격하는 것이죠. 사거리는 거의 2,500km입니다. 그 다음에 LSM, 이거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여기 고도 60km, 사거리 300km입니다. 2027년에 배치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팩3, 패트리어트입니다. 현재 공군에서 배치 운영하고 있죠. 사거리 180. 사드, 성주에 있죠, 현재. 주한미군 성주에 있는데, 이거는 중간 단계 요격책입니다. 그 다음에 KMPL,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김정은이를 참사한다는 거예요. 북한 지휘부에 김정은이가 아마 방카에 들어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특전사, 특임부대라든지 아니면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항미사일 같은 우리 한국의 자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응징 보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겁을 준다는 거죠. 핵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F-35에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실어서 발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한미하고 보복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평양의 주석궁입니다. 검수산 태양궁전입니다. 이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아마 이때 되면 김정은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한압 지역이나 아마 산 쪽으로 대피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랑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해야겠죠. 다음은 6차 핵 실험 피폭시 피해 반경과 같은 겁니다. 북한이 핵 공격했을 때 가상으로 용산 지역에 국방부가 피폭됐을 경우에 반경 3km에는 건물, 생명체가 없어집니다. 반경 5km에는 3도 화상 있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 고속버스 터미널, 반포, 북해 서단까지 영이 있는 거죠. 단거리 핵미사일 10km 떨어진다. 31만 명이 사상된다는 것이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작구라든지 반포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EMP입니다. 핵이 폭발할 때는 전자장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각종 민간인 영역이라든지 PC, 관련 통신기기라든지 모든 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원폭 피해 상황을 보여줍니다. 피폭 전이 히로시마죠. 피폭 당일날, 피폭 이후 완전히 아무 남는 게 없죠. 53년에 피폭이 됐는데 열과 폭풍으로 그 당시 피해 입었던 상황.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핵무기 피해 효과입니다. 20kgton의 핵무기가 떨어져서 낙진 효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핵폭발을 했을 때 4시간 이내에 15km의 지역에는 오염이 되고 30km는 24시간 이내에 오염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르는 핵위협 대응. 우리가 상당히 약한 게 민방위 체계입니다. 핵 민방위 체계가 약한데 기존에 있는 민방위 조직이라든지 편성, 운영, 시설, 장비 전체가 새롭게 핵이라고 하는 민방위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 민방위 대피 시설이 지정되고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사능, 낙진, 위험에 대한 예측 훈련도 실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EMP에 대한 방어시설,
이런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군 지휘시설에는 EMP가 돼 있죠. 그런데 민간 시설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 방위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 백령도 연평도 서북도 지역에 국제 도발을 하고, 그다음에 ICBM을 미 본토로 타격을 하고, 세 번째는 DMZ로 모아서 주민을 납치한다든지 또는 칠사 핵실험을 한다든지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핵 위협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 공격을 했을 때 어떨까요? 정치 경제적인 양보를 요구를 하겠죠. 그다음에 핵을 사용하면서 보복을 차단하는 거죠. 사전에 겁을 주면서. 북한이 공격했을 때는 재래식 공격, 방사선 재래식이라든지 핵무기를 동시에 같이 한다. 그래서 특정 도시, 뭐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 같은 아마 항역시급의 아마 볼모로에서 핵무기 공격을 하고에 불복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요, 이제는 잠재적인 위협이라 봐야죠. 지금 엄중한 실존 위협입니다. 지금까지 감각이 없고, 북한이 설마 동족에 쏠 수 있겠나, 이런 희망적인 사고를 많이 가졌는데, 이제 이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핵 민방위에 대한 민간군 총력전 대응 태세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핵심 안보자산인 한미동맹과의 확장 억제, 핵우산이 저기다 실행력과 신뢰성을 받아야 되겠고요. 억제 역량인 삼축체계,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삼축체계고요. 연합 CNI는 우리의 삼축체계 같은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연합 CNI입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해구산의 큰 틀이죠. 그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해구산 내에서 이제 보복하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해구산을 위협하니까 쏘지 못하는 그런 억제를 준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단독 대응 전략 현재 삼축 체계를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번 오산 기지에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할 수 없지만 자체 핵무장 해야 된다. 아니면 핵무장이 안 되니까 핵 잠재력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뉴스 봤죠? 미국이 드디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제는 위협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북한 핵위협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만 대해서 신경을 썼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핵무장을 하는데 2030년에 1000기, 35년에 1500기를 보유한다. 북한의 핵무기 현재 60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군사적인 밀착이 강하고 있죠. 이제는 핵 운용 지침을 변경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현대화 전략을 미국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정강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게 북한 비핵화가 없어요. 항상 비핵화로 해서 넣었었는데 왜 그럴까요? 민주당은 한미일 동맹으로 무조건 해구산으로 억제 강하게 됐는데 뭐 계속 국회에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공약이 되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잡게 되면은. 공화당은 어떨까요? 공화당은 좀 특이합니다. 한반도 관련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북핵에 대한 접근법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북핵 보유를 인정한다 이거죠. 김정은과 트럼프는 뭔가 보이지 않는 거래 관계를 한번 해보니까 트럼프는 또한 자신감이 있는 거고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그래서 군축 협상 통해서 제재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북한 핵무장 용인되면 어떨까요? 생존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동북아나 아마겟돈 수준의 공황상이 발생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본 핵무장 안 하겠습니까? 올해 스웨덴 서울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보니까 중국은 현재 500기, 북한은 50기, 러시아는 4,300기, 미국은 3,700인데 위협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요. 국제군사전략연구소 같은 경우는 민간 연구소예요. 국제기구인데 여기에 보니까 일본과 미국, 북한을 비교를 해놨어요. 특히 보니까 핵을 벌써 넣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나라나 다른 기구에서는 북한을 벌써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심각하잖아요. 이 민간 기구에서는 45기를 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제로. 그죠? 한국은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우리 안보 정세 그리고 한미일 관계, 북한 이런 다양한 쪽에 대해 가지고 아주 폭넓고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박범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